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하기. 요즘에 휴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여름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맙니다. 예. 굳이 얘기하자면 다음 주 금토일 일본을 다녀오는데요. 그것도 휴가 가는 건 아니고요. 야스쿠니 신사 거기에 한국인들 영령들이 합사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던가 또 야스쿠니로 대표되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시위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그거 다녀온 걸로 가름하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자, 우리 물뚝심송님께서는 휴가를 어떻게 보내실 생각입니까? 저는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대단한 방송에 나셨네요. 그냥 인생이 휴가라서 네. 평소 항상 휴가를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좀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뭔가 규칙적으로 어딘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송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금토일 공연 같은 게 없으면은 사실은 2박 3일 동안 쉬기도 하니까요. 자기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좀 많이 이제 크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예전에 노래마을이라는 팀을 했을 때는 돈이 안 되더라도 매일 출근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팀을 그만두고서는 혼자 솔로가 됐잖아요. 솔로가 되고서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무슨 노조 노래회 강습이라던가 또는 라디오 고정 출연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날 싹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다 비어버린 다 비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없고 간간히 공연 들어오는데 너무 그 빈도가 좀 적은 거죠. 빈도도 적을 뿐더러 불규칙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한 석 달 지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적응이 되죠. 예, 편하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여기서 벗어나니까 금전적인 부분 포기하고 나니까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천성적으로.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적응이 좀 됩니다. 그래요. 워낙 그 물뚱님께서는 바쁘시잖아요. 온라인상으로 보면은 바쁜 척하는 거죠. 이분은 술 마실 때도 저렇게 주절주절 SNS를 통해서. 그래서 그래도 가족들에게 잠깐 기분 전환이라도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 가까운데 하루씩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은 많이 있고요. 또 딸아이가 지금 고3이라서 특별히 어떻게 놀 계획을 잡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애가 고3일 때도 꿋꿋하게 놀았습니다. 애가 고3인 것은 지가 고3인 거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못된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딸 빼고 부부만 놀러 갔다 온다 이런 것도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둘이 이렇게 다녀온 적은 없었는데,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죠. 예. 아무튼 그런 등등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끼리 모여갖고 금요일에 남자 노정열 씨만 좀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한 김에 다음 주 월요일에 모여갖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2부에 모인 분들 다 이렇게
모여갖고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2부 리그네요. 네, 2부 리그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휴가지로 각광을 많이 받기도 하겠죠. 거제도란 데가. 그죠? 그 근처에 사시는 분에게는. 그렇죠. 아주 굉장히 좋은 명소죠. 우리나라에서. 네. 거제도 정도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 휴가 얘기도 나왔지만 그 관련이 있는 네네.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요? 독재유산 답사기도 답사기라고 하면서 명색이 네. 왜 가볼 만한 곳에 대한 소개를 안 해주냐. 그 사기 아니냐. 예. 답사기가 아니라. 간간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함양 뭐 산청 이쪽에도 네. 거기 가면 무슨 그 기념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다 해드리고 그랬는데 뭐 그게 좀 부족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밝고 즐거운 역사적 사실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는 뭐 학살의 현장 같은 경우는 좀 버려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특별한 무슨 시설이 없을 수도 있죠. 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커녕 그 진상 규명도 잘 못하는 사회에서 네네. 그런 데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반대로 또 잘 만들어진 곳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제 포로 수용소 같은 경우는 네. 아예 그 유적 공원이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뭐 이제 근데 이 상황에 대한 깊은 설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하기 좀 힘들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은 잘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네. 거기다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일종의 수익 사업도 되죠. 예. 그러니까 입장료도 받고 자기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거리도 되기 때문에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 거제시 고현동 이제는 동 주소가 없어졌죠. 예. 이제 그 길 주소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주소로 하면 이제 거제시 계룡로 61입니다. 예. 거기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 고현 종합고등학교와 고현 중학교 사이에 있던 터에 그 수용소 시설이 좀 잔해가 좀 남아 있었나 봐요. 예, 그걸 다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전체 부지가 한 25,000평. 이제 이 평 단위는 쓰면 안 되죠. 약이 아니라 85,664제곱미터 부지 위에 전시관 17개 동, 막사 재현 14개 동의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즉, 대략 200m, 400m. 그렇죠. 예. 조금 크다는 거군요. 예,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장료가 아마 성인이 3,000원 정도 할 거고요. 네. 뭐 주차비도 쌉니다. 네. 거제도 놀러 가시게 되면 한 번쯤 들러보실 만한 장소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답사기라면 이제 뭐, 주변의 맛집, 뭐, 주변의 해수욕장, 주변의 스쿠박시설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 여행 가이드 방송은 아니니까. 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서요. 예, 네네. 예. 그 공원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네. 공원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중앙에 이제 분수광장이 있고. 네. 그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군들, 그 참전 국가들의 국기가 다 개양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나름대로 좀 비주얼이 나오죠. 그런 거에 거기서 사진장 찍으시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거기 네. 뭐가 있냐면은, 그 흥남 철수작전 기념비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왜 거제도에 가 있냐? 뭐 물론 이제 흥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니까 예. 북쪽에 있는 땅이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흥남 철수작전 기념비가 왜 거제도에 있는가에 대한 사연이 좀 있어요. 그 흥남이라면 이제 그 노래가 또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 눈보라가 그렇죠. 휘날리는 바람참 흥남부두죠. 예. 네. 그러니까 그 50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쪽 끝까지 완전히 밀고 올라갔다가 네. 다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한 날짜죠. 네. 그때 이제 그 흥남항에 흥남부두에 그 민간인이나 군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의 이제 철수작전이 개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흥남부두에서 모두 193척의 배를 이용해서 그 철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드라마틱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가 한 척이 있는데 네. 그 배가 원래 그 항공유, 즉 기름을 싣고 다니는 유조선이에요. 예. 근데 이제 승무원 정원이 69명짜리 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탈 곳은 별로 없고 전부 다 기름만 실는 굉장히 큰 배인데 네. 그런 그 유조선 상업선이었던 거죠. 상선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 배가 이제 철수 작전에 동원이 된 거예요. 네. 얼결에 이제 휘말렸죠, 이제. 예. 거기서 피난민을 약 14,000명 이상을 태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9명이 정원인 배에다가 14,000명을 때려 실은 거예요, 이게. 뭐 거기서 못하면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다. 네. 예,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뭐 선실 같은 거 아예 생각도 못하고 네. 누울 공간도 없고 심지어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다들 빽빽하게 서가지고 항해를 했답니다. 아이고. 그 겨울에. 네. 그 추운 겨울바다를. 그
23일 날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 배가. 1박 2일 동안 했네요. 네. 네. 계속 전속력으로 계속 내려왔겠죠. 네. 남하를 했겠죠. 네. 뭐 전쟁 상황이니까. 근데 부산항에서 그 피난민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산항 쪽에서 하선을 금지한 거죠. 네. 여기 내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배가 부산을 떠나서 거제도 장승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거제도까지 와서 그 피난민들을 내려놓은 날짜가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지났죠, 이제.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사람들, 피난민들을 하선시키다가 보니까 승선시킬 때 탔던 인원보다 내리는 인원이 5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3, 4일 사이에 아기들이 5명이 태어났어요. 야. 사람이 14,000명이 넘게 타고 있으니까 네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임산부들이 타고 있다가 네. 이제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생명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또 이쪽에서는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의 작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네. 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소재로 만든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배가 거제도에 왔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제도에 그 흥남 철수작전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흥남 철수작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미 해병대 역사상으로도 매우 미군도 아마 충격적인 사건으로 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밀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에 의해서 고립이 되었는데 거기서 헬기로 사람을 실어 나르면은 마지막에 그 공항을 예. 경비해야 될 중대 병력은 나오지 못한다. 못 나오는 거죠. 예. 몰살당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우리는 단 한 명의 해병도 두고 가지 않는다. 우리 전원 육로를 통해서 철수한다. 그래서 전투도 많이 벌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그렇게 헬기로 철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낳았을지 모르지만 그 정신이 위대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수작전이었다고 하고. 예, 그렇게 불리우고 있죠. 예, 그리고 해병대 역사상에서는 그리고 흥남 철수작전 때 원래는 군수물자랑 군인들만 철수시키는 거였는데. 그랬었어요. 예. 그때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그 한국인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죠. 민간인들도. 예. 그렇게 해서, 부산이나 거제도에 도착한 피난민들이 냉면을 잊지 못해서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어서 먹는 밀면이 탄생했다. 밀면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야, 이러니까 맛집 방송 같다 이러니까. 예. 아무튼요. 네. 이제 이렇게 아름답고 또 맛있는 얘기는 끝이 났고. 끝났어요. 다시 이제 무서운 얘기로 갑니다. 네. 예. 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 어쨌든 간에 17만 명이 넘는 포로가 수용되었다라는 얘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죠. 네네. 예. 지난 시간에 또 얘기한 대로 그 수용소 내부에서 이제 폐가 갈려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무슨 이념투쟁 이런 것도 아니었다. 네. 보호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또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서열 싸움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조직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조직이 점점 더 발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막사별로 이제 막사가 쭉 나열돼 있고 몇십 번 막사, 몇십 번 막사, 60번, 70번 이런 식으로 수용소가 분할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군사 조직을 방불케 하는 조직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말 되겠네요. 막사가 일정한 규모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안에 수용되는 포로들도 일정한 그렇죠. 수준으로 예. 일정한 숫자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딱 막사별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냥. 군사 조직이죠. 중대급 조직되는 거죠. 거기서 대표자 하나씩 뽑고 그러니까 대표 보좌할 사람 하나씩 뽑으면은 그러면서 무슨 해방 동맹 이런 조직들이 결성되는 거죠. 근데 이 조직들이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점점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용소는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경비를 서게 돼 있는데 이 경비병들의 숫자보다 포로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이제 밝을 때는 경비병들이 총 들고 들어가서 포로들 모아놓고 정원 교육도 시키고 이런저런 행사 이벤트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이 다 되는데 해 떨어진 다음에는 수용소가 이제 거의 자치구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 경비병들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말이죠. 간부들이 다 퇴근하고 일직사관 하나만 남아있을 때 밤에 내무반에서 또 이 화장실 뒤에서 뒷골목에 끌고 가서 보일러실에서 으슥한 초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저 때는 주로 이제 난방용 분탄을 보관하는 분탄 창고에서 시커매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조직들이 구성되는데 그 조직들 간에 큰 흐름이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흔히 부르기를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로 성격이 나뉘어지는데, 이제 친공은 물론 이제 북한 측의 우호적인 포로고, 반공포로는 북한을 싫어하게 되는, 뭐 이런 형식인데, 뭐 이념투쟁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친공, 반공으로 이게 나뉘었냐. 이게 이제 포로들의 관심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포로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네.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근데 이 거제 포로 수용소의 상태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그 제네바 협정이 이루어진 직후에 벌어진 전쟁이란 말입니다. 네. 그 유엔군은 이걸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한국 군인들, 그 전선에 있는 군인들보다 이 포로 수용소가 보급 상태가 좋았답니다. 네. 말 되네. 예. 네. 포로들 살아남은 포로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오히려 싸우고 있을 때보다 수용소에 들어와가지고 살이 올랐다 할 정도로 예, 그 보급 상태가 좋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생존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네네.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가 또 풀려나면 나는 북한으로 가야 되는 건지 남한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군인들이 포로들이 다 북한군 출신의 포로란 말입니다. 네. 뭐 물론 중공군도 있었지만 이제 소수니까 특수한 케이스고 상당수는 북한 출신의 북한 정규군 인민군 출신이지만 네. 또 상당수가 남한에서 모병된 의용군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전쟁이 지긋지긋하고 끝나면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51년도 지나가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면서 그 휴전선 근처에서 소규모 전투만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포로들도 눈치를 챈 거죠. 야, 이게 여차하면 우리가 북한군 포로로서 포로 교환이 돼서 다 북한으로 송환이 되면은 네. 난 고향에도 못 가고 북한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아, 불안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불안하죠. 네네. 또 반대로 이 북한군 출신들, 북한 출신의 북한 인민군 출신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가 포로를 북한으로 안 보내주고 네. 그냥 남한에 잡아놓게 되면 나는 고향에 못 가는 건데 네. 서로 불안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있는 거죠. 예. 속으로는. 네. 그렇지만 겉으로는 또 자기는 군인이라는 거죠. 네. 군인이니까 군대 조직을 따라하고 북한군 정규군 출신이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또 겉에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는 포로들과 북한으로 가기 싫어하는 포로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렇겠네요. 예, 이거를 저는 그 이념으로 갈라진 거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편의상 북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포로는 그렇죠. 친공포로, 예. 그렇지 않은 포로는 반공포로로 나누는데 예. 이게 이념의 분류가 아니라니까. 아주 그냥 그 인간의 원초적인 그 본능적인 욕구에 의한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북한 군사 조직이 그대로 북한군 내부, 인민군 내부의 군사 조직이 그대로 포로 수용소에서 재건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제 반공포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폭력에 의한 뭐 테러가 막 발생하죠. 탄압이 발생하죠. 예. 예. 거기다가 계속 외부에서는 이게 사실 한국 전쟁이 초반 1년 동안 굉장히 박진감 전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예. 이상하지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전황이 그렇죠. 예. 예. 근데 한 1년 지나면서 휴전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다음부터는 고지전이 이루어지죠. 예. 그냥 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냐면은 정전 협정을 맺질 못해서 정전 협정이 워낙 복잡하고 의견이 차이가 많아서 맞아요. 휴전은 예. 53년에 예. 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발효가 되지만 그걸 협상을 하기 위해서 1년 넘게. 그럼 1년이 뭡니까? 뭐 1년 반 이상, 그렇죠. 거의 2년 가까이 예. 협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아주 지루하게 질질 끓은 거죠. 네네. 그때 그 협상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도 이 남아있는 포로들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네. 그냥 다, 우리가 잡아놓고 있는 북한군 포로는 다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군이 잡고 있는 우리 유엔군이나 한국군 포로는 다 돌려받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막 지지부진한 거죠. 그걸 지켜보면서 포로들 역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거기다가, 전선이 그렇게 고착화되면서, 이렇게 그, 전쟁이 좀 지루해지면은, 네. 이 자꾸 양쪽 편 모두 꼼수를 쓰기 시작하죠. 어떤 꼼수냐면은 예. 저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북한군이 10만 명이 넘게 있다. 예. 그럼 거기에 공작원들을 파견을 하는 거죠. 일부러 포로가 돼서 들어가서 그 후방에 있는 우리 병력을 다시 조직해서 네. 뭐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후방 교란 작전 같은 걸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전선을 새로 구축한다. 예. 그러니까 후방에서 충분히 그 교란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적들의 전력을 소모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병력을 빼가지고 수용소에 투입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일이죠. 네. 작전 내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북한에서 그런 공작원들이 다수 투입되었다는 증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북쪽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우리 공작원들을 파견을 안 했겠는가? 네. 안 했다면 무능한 거죠. 안 했다면 무능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아니면은 포로에 대해서 관심은 없거나. 근데 문제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참 사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니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군의 국방군의 포로를 많이 안 보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전 때 많은 포로가 우리가 잡혔는데 한국 파골 장병들 포로가 없다라고 선언하고서는 그냥 우리끼리 와버렸어요. 그것도 있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우리도 그 포로를 끝까지 살리려는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래요. 예. 저쪽, 그러니까 이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북한군 측,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측. 네네. 그쪽에서도 이 공산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공산주의로 개종을 시키죠. 그렇죠. 그때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가 나왔지만 포로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포로들의 처우는 조금 나쁘게 하고 인민군에 자원 입대하면 처우가 훨씬 좋아진다는 식으로 유혹을 해서 포로 중에 상당수가 인민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인도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러면서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 많아요.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유엔군도 합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도 포로들 상대로 계속 정훈 교육을 실시해서 자꾸 이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죠. 그 포로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근데 북한 쪽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측 남측의 포로를 자기네가 데리고 있는 포로가 만 몇천 명밖에 안 된다. 우리는 포로 명단을 제출한 게 10만 명이 넘었었는데. 그러게요.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에서 그럼 우리 10만 명을 다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막 갑론을박이 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전협정이 참 지루하게. 아주 오래 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 내부에서는 포로들끼리 군대를 방불케 하는 조직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목총을 만들어서 군사훈련도 하고 아이고. 막 수용소 내부에 하나의 국가가 또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견을 서로 달리하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조직이 만약 예를 들어 친공 조직이 포로 수용소 전체의 포로들을 대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반공 포로들은 또 몰래 모여서 이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 내부의 대표권을 놓고 구테타가 몇 차례 벌어집니다. 그거 참 사생결단이겠네요. 사생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반공 포로들이 하룻밤 자고 나면은 친공 포로들의 대표단, 그러니까 중요한 멤버들이죠. 그 멤버들을 몽땅 잡아다가 막사에 가두고 막 때리고. 그래서 실권을 빼앗고 자기네가 실권을 잡았다가 또 하루 이틀 또 있으면 저쪽에서 다시 보복. 다시 또 구테타를 벌여가지고. 아이고. 이 막 갑론을박이, 치고받고가 왔다 갔다 하면 점점 도가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저 때리고 좀 이렇게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다가 점점 가면서 실제로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포로 수용소 내부에서 포로끼리 폭력을 행사해서 서로를 죽인다. 라는 것은 사실 경비의 책임이 제일 큰 거죠. 그렇죠. 이게 경비 책임자, 수용소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너무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머릿수 관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다 한국군 헌병단이 들어가 있었긴 하지만 실제 경비는 주로 미군들이 다 하는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군들은 우리 사람들 얼굴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럼요. 우리도 처음 보면 백인들 구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의 이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친공 포로들을 대표해서 특히 포로들을 대표해서 이 유엔군 측과 협상도 하고 이렇게 회담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이학구라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북한 장교들을 수용했던 이제 제66 수용소에 속했던 사람이고요. 계급이 총좌니까 대령급입니다. 이 사람이 참 기구한 생을 살다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 전의 경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 발발 초기부터 북한군 제2사단의 참모장으로
초기에 참전을 합니다. 네. 그 초기에 그 남쪽으로 막 진격을 할 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다음에 낙동강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네. 이 전쟁의 회의를 느끼고 자신이 속했던 이사단의 홍용진 사단장을 권총으로 사살합니다. 자기 직속 상관은. 세상에. 예. 그리고 그때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던 미군 제1기병사단에 투항을 하죠. 정예죠. 1기병사단이라고 한다면 예전엔 말을 타고 다녔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렇죠. 그 전통이 남아 있는 것 뿐이죠.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전차와 장갑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다녔죠. 기계화사단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투항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포로로 수용이 되는데 이 이학구 총좌는 사실 남측에 귀순을 해가지고 그 남측의 국군에 복무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예. 자기가 이제 사단장을 죽이고 귀순할 정도였으니까. 아이고. 예. 근데 미군 입장에서는 현재 미군이 포로로 잡은 그 북한군 출신 중에서 네. 이 이학구 총좌가 계급이 제일 높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포로였던 거죠. 네. 그 미군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데 쓸 수가 있다라는 가치 있는 포로로 관주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유명한 그 윌리엄 F. 딘 소장이라고. 아, 딘 소장. 북한군에 잡힌 소장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대전 지구에서 참패를 하고서 퇴각을 하다가 며칠 동안 혼자서 고립돼서 그 산골을 헤매다가 뭐 집차 타고 혼자 고립됐다가 뭐 어디 산 속에서 물 들어갔다가 굴러떨어져서 기절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잡혀간 포로로 잡혔으면서 굉장히 군인 정신에 투철해서 뭐 비밀 내용 하나도 얘기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본국으로 가서 영웅 대접을 받았죠. 영웅이 됐죠. 그 윌리엄 F. 딘 소장과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포로다. 이학구 총좌가.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근데 특별 대우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이학구 본인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된 거잖아요. 그렇게요. 이 사람 남쪽으로 오고 싶었는데. 국방군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교환 가치 때문에 본인이 뜻하지 않게 다시 또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람 결국 그렇게 갔어요. 그 FD 소장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 북한으로 갔으니 북한에선 어떤 대접을 받았겠는가. 별로 좋은 대접을 못 받았겠죠. 당연하죠. 예. 자기 상관을 죽이고 도망왔는데. 그리고 결국 그 63년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연합군이 죽인 걸 수도 있죠. 연합군이 죽였네요, 뭐. 예, 돌아가라, 넌. 가면 죽을 거 알면서. 근데 이 사람이 침공 포로들을 대변해서, 북한 장교들, 또 장사병들, 포로들을 잘 이렇게 대표했다는 얘기네요. 리드를 했다는 거죠. 워낙 또 이제 계급도 있었고, 이 사람이 생존한 포로 수용소 경험이 있는 포로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공산주의자는 인격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좀, 냉정하지 않을까요? 에이, 뭐 다 아시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 따르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긴 했지만 이 사람이 뭐 그 포로들을 직접 지휘해서 뭐 폭동을 주도하고 뭐 이러진 못했겠죠. 그렇군요. 인격자였고 그 지휘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 주로 협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수용소 내부의 상황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공 포로가 어느 날 인공기라고 그러죠. 그 북한 깃발 올렸다가 다음날 가보면 태극기 올라가 있다가 막 서로 죽이고 막 죽고 막 죽인 다음에 이 시체를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경비원들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매장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안매장도 하다가 안매장도 막 한두 건이지. 더 이상 못하고 막 나중에는 막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그 화장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있는 분뇨통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똥통에다가. 똥통에다가. 그게 또 어떻게 발견되냐면은 이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니까 분뇨통도 금방금방 찰 거 아닙니까? 이걸 트럭으로 이제 끌어다가 바다에 갖다 쏟아버렸다는 거죠. 바다에다 분뇨통을 쏟아버리는데 바다에 사람 팔다리가 막 둥둥 떠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이건 진짜 완전히 그 무슨 하드코어한 호러 무비죠. 호러. 슬래셔 무비죠, 이거. 남양 특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이거 끔찍한 얘기네요. 이제 표현이 소나 돼지를 도살해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걸 각을 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기만 이렇게 도려내는 거를. 근데 이제 그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망자들의 각을 떠가지고 똥통에 분뇨통에 버리는 일이 굉장히 흔하게 벌어졌다. 자고 나면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제 그게 이제 허영만 화백이 그린 오한강. 그래요. 보면은. 거기 보면은 자기가 따랐던 선배 한 명이 손을 잡고 잤는데 깨어보니까 손만 남아있는. 그 선배는 원래 뭡니까? 회의주의자였죠. 회의주의자였는데 의용군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양쪽 군대를 다 경험했던. 그러면서
거기에 강토인가요? 강토인가 누군가요? 주인공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민군이었을 때 저 사람은 국군이지만 내 선배다. 사상성이 투철한 사람이다. 그래서 목숨을 구해서 결국 나중에 같이 포로가 됐는데 거기서 죽죠. 거기서 죽습니다. 이렇게 죽이면 이렇게 죽습니다. 손잡고 잤는데 팔만 남아 있는. 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냐 이거죠. 사실 저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 속에 어딘가에 잔인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동족 살해 본능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막 자기 동료들을 죽일 수 있겠는가. 죽이는 것도 뭐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죽여서 그걸 토막을 내서 막 갖다 버리고 사체에 대한 굉장히 훼손과 유기 이런 걸 막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라는 회의감이 약간 들긴 합니다.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죠. 거기다 이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포로들한테는 일체의 무기 같은 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칼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포로들이 사제 무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뭐 길쭉한 철판을 갈아가지고 정글도 같은 칼을 만든다거나 손잡이를 달아서 그리고 뭐 작업용으로 나왔던 도끼를 숨겨놨다가 무기로 쓴다거나 뭐 끔찍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철조망을 막 끊어가지고 그 철조망을 이렇게 어떤 몽둥이처럼 만들어서 가시가 막 달려 쓰이니까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데 나오는 모닝스타 같은 철퇴 이런 걸 만들었어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강목에다 감아서 몽둥이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만 없었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원시적인 형태의 살인 무기들은 다 만들어 쓴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현장이었던 거죠. 그게 완전히 무법천지처럼 돼가지고 밤만 되면 막 그렇게 살인이 자행되고. 아무리 많이 수용됐다고 하지만 참 이 포로 관리에 상당히 무능했군요. 무능했죠. 미군이. 그리고 뭐 미군이나 유엔군 경비병력이 관심을 안 둔 거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사실 한국군이 관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법천지로 놔두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래도 그 동족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놔두진 않았겠죠. 그런 상황이 무법천지가 계속 진행되면서 점점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면서 이제 52년도 2월부터 이제 포로 송환 심사 과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다음 시간에 좀 더 체계적으로 나올 텐데 포로들을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포로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겠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지만 그 북한 측에서 보게 되면 어이없는 일이죠. 이거 전부 다 우리 인민군인데. 우리 인민군 포로들을 왜 니들이 심사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 중립국 심사위원들을 뭐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로들이 조직적으로 반항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문제가 유발되다가 결국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그 수용소 사령관 미군 프란시스 도트 준장이 포로들한테 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의 사령관이 그 수용소에 잡혀있는 포로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그 포로들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준장이라고 하면 별 하나고. 그러죠. 이거 사단장급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수용소니까 전투부대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경비 병력이 사단급이 아니었다는 얘기. 사단급도 못 되는 거죠. 사단급이 못 됐다는 얘기죠. 그 주변 경비만 쓰고 못 나가게만 하는 거지. 지금 17만 명이라고 하면 사단으로 따지면 10개가 넘는 사단인데. 15개 정도 막 되는 거죠. 그 정도 사단인데 그 경비하는 사람이 기껏해 한 뭐 연대 병력 정도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 미군은 여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주변에 막 뭐 그 전부터 자꾸 이제 폭동에 준하는 상황이 막 발생하니까 진압을 위해서 이제 수용소 주변에 민가를 다 철수시키고 막 중화기로 무장하고 이제 폭동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도트 준장을 구해내요. 그래 한 4일 만에 그냥 무사히 풀려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포로 한 반쯤 죽었겠죠. 그러니까 유혈 진압을 했다는 것은 무장한 채로, 그러니까 보니까 사진 보니까 탱크로도 갔는데 그러니까 뭐 중화기로 무장하고 진압을 해요. 그 포로들을 사살했겠네요. 수도 없이 많이 죽었. 몇백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진압 과정에서 포로들은 저항을 하고. 그렇게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포로들도 끝내 이 준장을 죽이지 못한 거죠. 당연하죠. 죽였으면 이 사람 건드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여튼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흔히 벌어졌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또 쌀을 다 갖다 주고 밥 해주고 막 그럽니다. 옷도 지급해주고. 이걸 왜 통제를 이렇게 못하는가. 뭐 이런 의아함이 생기는 거죠. 문화의 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전쟁의 양상이랑은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고. 뭐
막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포로 수용소의 관리는 우리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포로 자체도 다 우리 민족들이었고 그 우리 민족이 좀 더 작게 분산시켜서 싸우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 모든 게 다 실패한 겁니다. 영향이 뭐 전시작전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때. 그러다 이제 결국은 급기야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또. 그렇게 막 감론을박되고 막 맨날 싸우고 포로를 심사하겠다고 그러고 심사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난 남한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북한도 싫고 남한도 싫고 제3국으로 가겠다. 그 중립국가로 보내다오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막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아주 말기죠. 그 정전협정이 조인되기 직전에 이승만이 주도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사건입니까? 사건이죠. 굉장히 큰 사건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승만이니까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승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정전협정에 대한 협상은 이 남한 측 대한민국 정부는 참가할 권한이 없었어요. 정전협정은 그 유엔군과 연합군이죠. 연합군과 북한과 중국 3자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되게 좀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그렇죠. 남한 정부는 거기 끼지를 못했어요. 이승만이 그 정전협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에 일종의 초를 친 거예요. 양쪽이 다 합의하에 포로를 심사해서 교환을 하기로 그 로드맵을 다 짰는데 거기다가 깽판을 친 거죠. 왜냐? 남한 쪽에 수용되어 있던 포로들 중에서 반공포로들, 남한을 선택한 포로들을 아무런 협의 없이 유엔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한국군한테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시에 석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쾌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너무 이상한 돌출 행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의 반응도 다 달랐어요.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랍지만 참신한 사건이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막 국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매너가 옳지 않다라는 그런 건가요?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무시했다. 연합국을 무시했다라는. 울뚱님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의견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때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으로 풀려난 반공포로의 숫자가 27,389명이라고 합니다. 많다면 참 많은 엄청난 숫자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포로들 중에 상당수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남한 내부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반공포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된 반공포로는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하고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 봐도 잘못 나와 있어요. 거제도에서 석방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거제도에서 한 명도 안 풀려났습니다. 그럼 다른 수용소에서 다 풀려난 겁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 이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또 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그 황당한 사건이 왜 황당한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일인지 이승만은 그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아주 돌출 행동을 하면서 무엇을 노린 것인지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래 오늘 중간에 좀 중간 시그널 이런 거 하나 딱 하려고 그랬는데 숨 막힐 듯 아주 워낙 흥미있는 얘기들이 많아갖고. 아까 흥남부도 철수 작전이 끝났을 때 그때 한번 들었어요. 그때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생방송의 묘죠.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제가 이렇게 혼자서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양 특집, 휴가 특집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정말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현장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이게 한 반세기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먼 일도 아닙니다. 주변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찾아보면은 반공포로 석방 사건은 기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때 일정을 잠깐 점검해보죠. 1951년 5월에 포로들의 정치단체 조직 신공포로 해방동맹이 조직됐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51년 12월 11일 포로교환 합동분과위원회 구성. 그게 이제 협상 과정이었던 거죠. 협상 과정, 정전협정. 51년 12월에 반공포로 혈서 사건으로 친공포로와 반목극심. 그때부터 이제 막 51년도부터 사실 수용이 시작됐는데 그해 벌써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반공포로가 우리는 절대로 북에 가지 않겠다라고 혈서를 썼다는 거군요. 자기를 남한으로 보내달라.
근데 이제 그것은 유엔군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요청이었던 그리고 거죠. 침공포라고 예. 봤을 때는 이런 반동 새끼들이 반동들인 거죠. 예. 예. 52년 2월에 포로 송환 대비 포로 분류 심사 실시. 예. 52년 2월 18일에 포로 송환 심사 한거 폭동. 예, 중립국 심사위원단이 구성돼서 네. 포로들을 개별 면접하면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침공포로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심사하지 마라. 예. 예. 그 와중에 5월 7일 예. 포로 수용소 사령관 프란시스 도트 예. 준장 납치 감금 4일 만에 석방. 저거는 참 미국도 창피하고 우리도 창피하고 뭐 북한도 황당하고 예. 무슨 포로 수용소 소장이 그 포로들한테 납치가 되고 아니 북한으로서는 황당한 것보다도 쾌거일 수가 있죠. 쾌거죠. 네. 영웅이죠. 우리의 인민군들은 그 인민 전사들은 네. 포로 수용소에서도 미제 장군을 다 잡을 정도로 용맹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5월 7일 날 그렇게 감금했고 5월 9일에 폭동 제압을 위해 수용소 인근 주민 1116가구를 소개. 이제 소개했다는 것은 멀리 보낸 거죠. 멀리 보내고. 치운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화기로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군사작전을 핀 거죠. 와, 작정하고. 예. 예. 그리고 6월 10일에 침공포로 분산 수용. 너무 싸우니까. 예. 이게 나눠라. 그러니까 반공포로를 다른다. 좀 떼어놓고 예, 그렇게 된 거죠. 침공포로만 예. 분산 수용했다. 맞습니다. 이때쯤부터 좀 살만했겠네요. 근데 분산 과정에서도 또 예.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하. 가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죽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공포에 질려서 나서지도 못하게 되고. 예. 아유, 참 가슴 아파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건 예.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경험했던 어떠한 전쟁, 어떤 포로 수용소에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일 텐데.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같은 민족이 네. 이념으로 양쪽으로 갈려서 싸우는 바람에. 네. 그래서 발생한 또 하나의 모순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반공포로 석방 감행 27,389명 수용소 탈출. 예. 이게 이제 거제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사실 별 의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한 10개 수용소에 나눠서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 탈출시키는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독단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미군 경비병력들은 이거는 무단 탈출인 거예요. 그렇죠. 발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의 수용소에서 사상자들이 몇십 명씩 다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승만은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승리라고. 일종의 프로파간다로 써먹죠. 참 이 사람은 인명에 대해서 너무해요. 야, 기독교 장로란 사람이 너무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찮게. 그리고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협정으로 되는데 사실은 정전협정이죠. 정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수용소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61년 전, 61년하고도 이틀 전이군요. 예. 그 7월 27일이니까 오늘이 29일이고 알겠습니다. 자, 거제도 물뚝심성의 독재유산 답사하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 2편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